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중에 꿈의 심리학에 관한 일반적 관점. 오늘 내용은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꿈의 심리학에 관한 프로이드와의 다른 의견들, 다른 견해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 관점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요약된 꿈의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요약된 어떤 내용을 간추린 내용 같습니다. 꿈은 정신적인 산물로서 그 밖의 의식 내용과는 달리 그 형태나 내포된 의미가 의식 내용의 발전선상에 있지 않다. 대체로 꿈은 의식된 정신생활에 통합되는 요소라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우연한 체험처럼 나타난다. 꿈이 이런 예외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 발생 양식이 특수한 데 있다. 꿈은 다른 의식 내용처럼 분명한 논리적, 정서적 체험의 연속성에서 나오지 않고 수면 중에 일어나는 특이한 정신활동의 자녀이다. 이런 발생 양식 자체가 꿈을 다른 의식 내용에서 떼어놓는 경향이 있고 꿈의 특이한 내용은 그 고립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꿈이 의식의 연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꿈은 연속성에 우선 후방을 향해 존재하며 전방을 향해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꿈을 꾸었을 때 그 전날이나 전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연관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 있었던 경험들의 일부가 꿈속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지만 또 한편 꿈에 드러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전방을 향한다. 후방을 향해서 관계도 있지만 전방을 향해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아주 중요한 정신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가보죠. 그래서 그만큼 꿈의 의미가 단순하게 밤에 일어나는 소망 충족 욕구의 표현이다.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게 우리 삶의 꿈 자체가 우리 삶으로 영향을 받지만 또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식 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논리적인 방향의 표상작용과는 달리 꿈에서의 관념 결합은 본질적으로 환상적인 것이다. 여기는 프로이트의 꿈의 심리학을 내 의견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서 오늘날 꿈의 심리학 가운데 어느 정도 확실한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잖게 프로이드가 가지는 꿈 이론의 한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이디안 비판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잘 경청해야 될 부분, 프로이드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융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융의 이론 자체가 또 흠없는 것이냐 하면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비판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하나에 매여서 그게 다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예요. 제가 사실은 조금 이따 나가야 돼가지고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게 양이 방대해가지고 제가 눈에 띄는 문장들만을 드문드문 제가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일반론적인 그런 견해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맨 끝에 어떤 대목이 한참 나오냐면은 융이 물질주의적인 어떤 견해를 비판하는 그게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한참이 나와요. 맨 끝에. 근데 그거를 프로이트의 굉장히 자기가 꿈에 대한 대조되는 의견을 지금 이 장에서 한참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융은 프로이트의 어떤 견해를 물질주의적으로 본 것인지 우리 목사님들 의견을 좀 주시죠. 질문 대상이 지금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에게 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융이 꿈에 대한 심리학, 꿈을 굉장히 복합적인 것으로 그냥 분석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하면서 맨 끝에는 물질주의적인 견해가 굉장히
어떤 분석 과정을 굉장히 한정시켰다고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 끝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막 직접적으로 막 욕을 하진 않았지만 프로이트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그 이 융의 프로이트에 대한 그 견해를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본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프로이트 꿈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융이가 물질주의를 비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게 되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꿈을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어떤 꿈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신비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비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뭐 뇌에 있는 메모리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비한 꿈을 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한쪽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되기 때문에 융의 경향성을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의해서 꿈을 꾸는 것 외에도 신비한 또는 말하자면 융의 이야기에서는 무의식적인 또는 집단 무의식적인 그런 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어쩌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어떤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클라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예요. 자연과학적으로 그래 인과관계 이론이죠. 심리적 인과관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이언스의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융이 접근하고 있는 융은 철학적인 주제나 종교적인 주제, 영성적인 주제가 정신현상과 관련되는 한 이걸 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담아내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분석의 세계 자체가 융의 세계가 훨씬 더 넓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는 꿈 자체도 프로이드가 보았던 것은 소망 충족이랑 위시 풀필먼트랑 그러니까 드라이버와 관련된 욕동과 관련돼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그런 꿈도 있어요. 그렇지만 꿈속에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보상적인 꿈 또는 예시적인 꿈 어떨 때는 자기가 추스릴 수 없는 어떤 정서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꿈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꿈도 있고 아주 다양한 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인과관계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융이 주고 있는 큰 시사는 인과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지만 목적론적 어떤 목적성을 향한 정신활동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어쩌면 이 속에서는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정신활동에 인과성과 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목적성은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무의식적인 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목적성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단순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존재 전체의 실존과 관련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정신분석이라고 보여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져주셔서 우리가 오늘 계속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조각난 꿈의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가 꿈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를 어디에서 도출하는가?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가 꿈의 숨은 의미를 연역적으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꿈의 의미를 지지하는 추론은 같은 사람의 꿈의 환상과 깨어있을 때의 환상의 비교를 통해 제공되었다. 분석적인 방법의 2번 분석적인 방법의 물음은 설명 원리는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에 따라
우리는 꿈을 정신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분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모든 정신적 산물은 인과적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일어난 정신 내용의 경과이며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정신 현상 속에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꿈의 이미지와 모든 부분을 선행 체험과의 관계 속에서 추적한다. 그러나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런 환원은 매우 불충분하다. 앞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원인들을 경합시킴으로써 비로소 꿈의 상들의 믿을 만한 결정 요소들을 밝혀낼 수 있다. 그 이상의 자료를 얻어들이는 방법은 똑같은 기억 재생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착상 방법이라고 이름하였다. 착상의 수집은 다양한 이질적인 자료로 이루어지고 그 자료들의 공통점은 꿈의 연상과 내용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취합한 자료들은 이제 철저한 탐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리학적인 것은 이중적인 관찰 방식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인과성과 목적성이다. 나는 목적론적인 것과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목적성, 목적적 또는 목적 의미라고 한다. 모욕에 대한 분노는 복수 속에 목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에게 과시하는 슬픔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자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이 꿈을 해석하고 억압된 괴로운 생각은 오직 상징적으로 그 목적을 관철한다. 이 생각을 도덕적인 의식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부른 것이 이 욕구로 하여금 감추어지지 않는 채로 의식에 넘어오지 않게 한다. 그에 반해 목적 지향적 관찰법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인 것은 분명하지만 꿈의 원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는 그대로이지만 평가하는 척도가 다르다. 이 꿈은 무슨 목적에 이바지하는가? 이 꿈은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어디에서든 우리는 무슨 까닭이냐, 즉 원인과 무슨 목적이냐를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유기체는 복잡한 한 목적적 기능들로 구축된 것이며 각 기능은 또한 일련의 한 목적적인 방향을 가진 지닌 개별 사실들 속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꿈을 의미 있는 자료로 보느냐 무의미한 것으로 보느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덕성이 의미 있는 것이냐 무의미한 것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무릎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 꿈에서 평형을 이루려는 무의식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의식된 삶에서 별로 통용되지 못한 인격들의 성향들과 생각들이 의식 과정이 고도로 차단된 수면 상태에서 암시적으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요해란 결코 지적인 과정만이 아니다. 많은 토론 대상이 된 꿈의 상징주의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인과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진다. 프로이트의 인과적 관찰 방식은 욕구에서 출발한다. 욕구의 관점에서 보면 꿈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길쭉한 물건은 남근이고 둥글거나 속이 빈 대상은 모두 여성 상징이다.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꿈의 상들은 각각 고유의 가치를 가진다. 변화된 꿈의 상 속에서 변화된 심리학적 상황의 표현을 본다.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보시면 프로이드의 꿈 분석을 보면 거기에 여러 상징들, 남성 상징과 여성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프로이드는 그걸 상징으로 이해했지만 그 이전에 꿈 분석하는 사람들, 프로이드 이전에 꿈 분석한 사람은 거의 꿈에 나오는 상징들이 아주 절대적인 등가성이 있는 어떤 것이다. 마치 돼지 꿈을 꾸면 복권 당첨되는 것이다. 고추가 나와 있으면 이건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 상징적 등가성을 거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꿈 분석에서 그래도 프로이드는 그 상징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상징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상징만 가지고도 거의 해석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징이 어쩌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남근 상징이라고 하는 여러 개가 있다면 그건 다 남근 상징이라고 봐버린다고 한다면 같은 고추를 봤는데 이 사람이 본 고추나 저 사람이 본 고추가 다 같다고 그냥 남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적인 측면에 더 프로이드적인 인과적인 관찰 방식 가지고는 그 다양한 의미를 포착할 수 없는데 융이 보는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그 어떤 숫이나 고추가 각각 주관적으로 다른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조금 다양한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쪽에서 왜 목적론 쪽이기 때문이죠. 그냥 인과적인 견해보다 목적론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어떤 똑같지 않은 의미, 개개인에게 특화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관점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꿈 분석이 너무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융의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획일화가 어떨 경우에 피상적인 부분에서는 그 상징을 잘 해석해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심리가 추구하고 있는 왜 그 꿈을 보게 됐을까? 이런 꿈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나오지만 그런데 왜 그 꿈을 굳이 그 시점에서 꾸었을까? 하는 어떤 목적론적인 부분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상징이 개개인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제 꿈의 심리학의 그 밖에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꿈의 분류이다. 꿈의 전형적인 주제는 중요한데 그것은 신화적인 주제와 비교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전형적인 꿈의 주제와 신화적 주제와의 비교는 이체가 이미 행한 것처럼 꿈의 사고가 계통 발생적으로 보다 오래된 사고 양식이라는 추정을 갖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의 신체가 계통 발생적 발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꿈이 나타내는 비유의 언어는 고태적인 유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꿈의 심리학은 일반적인 비교 심리학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그 비교 심리학으로부터 우리는 인간 정신 구조와 발전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꿈은 비유의 언어로서 감관적, 관조적 묘사로서 어감이나 단순한 문제로 인해 무의식에 있던 생각, 판단, 견해, 지시, 경향 등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러나 꿈은 무의식 내용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상에 따라 순간적인 의식 상황을 통해 끌어들이고 선택된 무의식적 내용을 표현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때그때의 의식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꿈은 의식 상황에 의해서 무의식 속에 배정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꿈은 상황을 규정한다. 꿈은 아직 그 상황에 속하며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자세를 개선하는 바로 그것을 제시한다. 우리의 치료에서 꿈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꿈에서 종교적 보상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 시대에 점점 더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의 당연한 비결이다. 나는 꿈이 생물학적 보상 기능이라는 프로이트의 기본 사고는 옳다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욕구 충족적이며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견해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보상 기능은 수면 상태 그 자체와는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주된 의미는 의식 생활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꿈은 그때그때 의식 상황에 보상적으로 행동한다. 1906년 나는 이미 의식과 의식에서 분리된 컴플렉스 사이의 보상 관계를 지적했다. 목적 지향적 무의식적 자극의 가능성은 이러한 여러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것은 무의식의 목적론적 방향성은 결코 의식적 의도와 병행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무의식의 내용은 의식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데 그것은 특히 의식의 태도가 예외 없이 한 가지 특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서 개인의 삶의 필요를 위협할 때 그러하다. 의식의 태도가 일방적이고 삶의 가능성의 최적도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의식과는 심하게 대조되는 그러나 한목적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활발한 꿈이 개인의 심리학적 자가조정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한목적적 반응들에 속하는 것이 꿈이다. 꿈은 주어진 의식 상황에 배열된 무의식적 자료를 상징적으로 결합하여 의식으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물론 꿈 내용의 한목적성은 드러난 꿈의 내용에서 곧바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꿈 내용의 고유한 보상적 요소들에 이르기 위해서는 드러난 꿈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보상적인 정신 과정은 거의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그 보상적 성격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상 이론에 따라 삶에 대해 지나치게 염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명랑하고 낙관적인 꿈을 꾸리라는 가정을 하기 쉽다. 그러나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분이
쏟아지는 사람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만약 그가 다른 성질의 사람이면 꿈은 한목적적으로 그의 의식보다 훨씬 어두운 성격을 가질 것이다. 꿈은 그때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곧 이어치열이라는 법칙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상 이론이 유일한 꿈 이론이고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모든 의식 현상을 욕구 충족 또는 충동 이론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꿈의 현상을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꿈을 의식에 대해 보상적이고 2차적인 것만으로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의식 생활이 무의식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이 의견은 좀 더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이 증가할수록 무의식의 기능이 정신생활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을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무의식의 기능을 단지 보상적이며 의식의 상대적인 것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의식 내용 또한 그때그때 배열되는 무의식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도 목적과 의도를 향해 작용할 수 있으면 목적론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따라서 꿈은 이념이나 목표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지닌 절대적인 중요성은 일시적으로 배열되는 의식 내용에 대해 훨씬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시대와 민족의 미신에서 꿈을 사실을 알리는 신탁으로 간주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 내가 존재한다고 보는 꿈의 가능성과 일반적 합의는 서로 일치한다. 나는 꿈의 예시적 기능을 보상적 기능과 구별하고자 한다. 보상적 기능은 무의식이 의식에 대해 상대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의 문턱 아래 억압되어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의식 상황에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정신적 유기체의 자가조정이라는 의미에서 한목적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예시적 기능은 무의식에 나타나는 미래의 의식 활동을 앞질러 취하는 것으로 미리 구상된 계획이다. 예시적인 꿈은 사물의 실제 모습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반해서 예언은 모든 세부까지 일치하는 것이다. 꿈의 예시적 기능의 예견을 위한 의식적인 유추를 때로는 현저히 능가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꿈이 의식의 문턱 아래 여러 요소들이 용해에서 나온 것, 강조하는 바가 약해서 의식에 놓쳐버린 온갖 지식, 생각과 감정들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예시적 기능은 꿈의 주요한 성질이긴 하지만 이 기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 꿈이 마치 영혼의 인도자로서 탁월한 알무로서 인생의 참된 방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꿈이 그저 단편들을 의식적인 태도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의식의 태도가 충분히 현실에 적응하고 있고 개인의 본체를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그 사람의 의식적 태도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면 보통은 그저 보상작용에 머무르던 무의식의 기능이 중요성을 획득하여 지도적인 예시적인 기능으로까지 높아지며 이 기능은 의식의 태도에 대하여 완전히 변화된 개선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꿈의 또 하나의 측면은 환원적 기능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 태도나 성과가 개인적 능력을 넘어선다. 그들은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고 외적인 과도 성과를 보이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원으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집단 암시로 생긴 역동적 저자원에서 생긴다. 이게 약간 그 자기애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들은 결국 그들의 외부적인 높이에 오를 만큼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 경우 무의식은 하나의 부정적으로 보상하는 환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환원 또는 평가절하는 자가조정이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보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환원적 기능은 또한 탁월한 예시적 기능일 수 있으나 환원적인 꿈에 충실하려면 이들은 예시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원적인 꿈은 준비하거나 세우거나 합성하기보다는 분해하고 용해하고 평가절하하며 심지어 파괴적 의미와 끌어내리기조차 한다. 환원적 꿈이 전적으로 파괴를 가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단지 태도에 가해지고 전체 인격에 가해지지 않는 한 매우 치유적인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런 꿈은 철저하게 환원적이고 회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예시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환원적 꿈이며 해당하는 기능은 무의식의 환원적 기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면은 과대자기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 바람을 빼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 환원적 기능을 통해서 수행된다. 무의식 속에서, 꿈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관찰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보상적 기능, 어떨 때는 예시적 기능, 또 환원적 기능, 그리고 프로이드가 봤던 역동에 대한 소망 충족,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꿈 자체를 너무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겸손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융의 시대만 해도 아직도 의식의 포션이 더 큰 역할을 하고 무의식은 좀 적은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점점 정신분석이 깊어지면서 무의식의 세계가 더 광대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일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플랜을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플래닝 기능이 있을 것이다. 한다면 이 목적성이 무의식의 세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기능들, 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컨셔스니스라면 자아 속에서도 여러 가지 펑션들이,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의식보다 더 광대한 무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 광대한 무의식 속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한다면 의식 속에서는 어떤 인텐션도 있고 어떤 목적도 있고 어떤 플랜, 기획도 한다고 한다면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로 본다면, 의식이 잘 가고 있으면 무의식이 그냥 보상적인 기능을 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데, 의식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을 지도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면 이건 예시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른 과다하게 의식이 부풀려져 있을 때는 이게 환원적인 기능으로 그걸 과다하게 부풀려 있는 의식의 세계 혹은 자아를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꿈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된다기보다 우리의 퍼스펙티브 자체를 굉장히 넓혀주고 있죠. 꿈을 어느 한 가지 이론으로만 어떤 권력의지의 소산이다, 아니면 우리의 성적 역동이나 어떤 공격적인 역동에 소망 충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어느 한 편의 이론만 가지고 꿈을 보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폭넓게 꿈을 이해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잘 안내하고 있다고 보여요. 네. 우리는 의식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무의식도 항상 똑같은 측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해져야 한다. 무의식의 성질에 관한 일목요연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특히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밖에도 반응 꿈이라고 부를 만한 꿈이 있다. 우리는 이 부류 속에 대체로 의식된 정감에 찬 체험의 재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꿈을 모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떤 꿈은 개인의 잃어버린 상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체험이 꿈속에서 재생되는데 이것은 반응 꿈이 아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건들이 정신적 상처를 만들었고 그것이 정신적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신경 체계의 신체적 외상을 의미하는 꿈만이 반응 꿈에 속한다. 전쟁의 사례, 상처 입은 내용이 자주 체험됨으로써 서서히 그 자율성을 상실하여 다시금 정신의 계위에 포함되는 사실은 총체적 정신 기능에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꿈은 대개 상처의 재생일 뿐이므로 보상적인 꿈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꿈은 정신의 분열된 자율적인 부분을 되돌려주는 듯 보이지만 꿈속에 재생되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동원해도 상처를 결정하는 충격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판명된다. 꿈은 계속 재생된다. 자율화된 상처의 내용은 스스로 작동하여 상처를 주는 자극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꿈이 본질적으로 반응성인 경우에는 외상적 재생을 바른 해석을 통해 즉시 정지시켜줄 수 있는데 비해 반응성 재생은 꿈의 분석으로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동일한 반응성 꿈을 병적인 신체 상태에서도 만날 수 있다. 꿈은 분명한 신체 질환과 특정한 정신적 문제 사이의 특이한 내적, 상징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 밖에 꿈의 결정 요소로서 텔레파시 현상을 들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려할 것은 플루누아가 특히 강조한 잠재 기억의 요소인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놀랄 만한 현상을 일으킨다. 나는 지금까지 텔레파시적 내용이 분석적으로 이끌어낸 연상 자료, 잠재적 꿈의 내용 속에 확실히 재개하고 배제하고 있는 꿈을 본 일이 없다. 그것은 항상 나타난 꿈의 형태 속에 존재한다. 보통 텔레파시 꿈에 관한 문헌에는 특별히 강한 정감을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 시간, 공간에서 텔레파시적으로 얘기되는 경우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사건의 인간적인 중요성, 그것을 예감하거나 먼 곳에 지각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명하거나 최소한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가 관찰한 텔레파시 꿈은 대부분 이 모형에 해당된다. 꿈의 본질이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유명한 견해에 대하여 나와 나의 친구이자 동료인 알폰소 메더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꿈은 상징적 표현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무의식적 상황의 자율적인 자기 표현이다. 프로이드의 등식과 다른 점은 우선 이 견해가 꿈의 의미에 관해서 특정한 표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등식은 먼저 꿈이 무의식적 내용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을 말할 뿐이다. 꿈의 내용들이 항상 욕구 충족인가 하는 물음도 미정인 채로 두었다. 다른 내용은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꿈의 성언어만은 어떤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물질적 세계의 지각에 비해 인간에 대해 착각할 가능성이 몇 배나 큰데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순진하게 우리 자신의 심리학을 인류에 투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상상 속의 관계를 만들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투사에 근거하고 있다. 신경증 환자 가운데는 심지어 환상적인 투사가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가능성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다. 주로 나의 투사를 통하여 지각되는 어떤 인간은 하나의 이마고 혹은 이마고 및 상징의 운반체이다. 여기서 잠깐 지금 아까 그 앞 페이지에 7페이지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요. 밑에서 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꿈이 본질적으로 반응성인 경우에는 외상적 재생을 바른 해석을 통해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데 비해 반응성 재생은 꿈의 분석으로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게 조금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아마 교재 179쪽에 있는 내용을 요약된 것 같아요. 근데 꿈을 이 상징과 관련되는 경우하고 상징과 관련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그 앞에 나오는 게 실제로 꿈이 본질적으로 반응성인지 또는 다만 상징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재생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래서 분석은 후자의 경우, 여기서 후자의 경우라는 게 외상적 상황을 재생하는, 그 상징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재생하는 꿈. 그러니까 외상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상징이라는 얘기죠. 상징적으로 외상적 상황을 재생하는 이런 꿈의 경우에는 외상적 상황의 재생을 바른 해석을 통해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반응성 재생은 꿈의 분석으로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반응성인 경우하고 여기서는 외상적 상징을 말하자면 외상적 상황을 재생하는데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외상적 상황 재생과 이 상징과 무관한 상징과 무관한 반응성 재생, 이 두 가지를 구별한다. 이렇게 나중에 교과서 읽으시면서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한주연님이 8쪽에서 가운데 있는 것 아주 볼드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음미해 볼 만한 부분이죠. 꿈은 상징적 표현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무의식적 상황의 자율적인 자기 표현이다 하는 것 속에 이게 융의 태도하고 굉장히 융의 태도를 드러내는 문구로 보여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지만 실제는 융이 이렇게 보고 있는 무의식 상황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꿈 그거 자체가 뭘 숨기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매니페스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몽과 현재몽이라고 그래서 실제 숨겨져 있는 것이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무의식 억압이라는 기제가 거기는 해제되는 거죠. 억압된 것들이 억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위장된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현재몽은 드러나는 꿈과 잠재몽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꿈 해석을 하는 게 프로이드의 태도라고 본다면 여기서 융이 보고 있는 건 어떤 꿈은 실제적인 무의식 상황이 그래 무의식이 자율적인 자기 표현을 한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무의식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점에서 무의식에 대한 태도의 큰 차이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중요한 것들이 어떤 무의식의 내용 중에 무의식의 아주 중요한 어떤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셀프라고 가져간다면 이 셀프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무의식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실질적인 자기, 셀프의 상황이 그 셀프가 어쩌면 자율적인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자아가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아직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셀프의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과정이 꿈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이 여기서 함께 보완하는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셀프가 자아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는 각자가 여러 측면에서 조금 숙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무의식이 스스로를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이 모래상자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상자를 꾸민다 할 때 내가 의식 상황에서 꾸민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게 근데 이제 무의식적의 우리가 마음속에 표상이라는 게 무의식의 자기 표현이라는 개념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로 예. 그래서 저도 꿈을 꾸지만 이제 그게 나의 셀프라는 인식까지는 사실 못 해봤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꿈, 나쁜 꿈 이렇게. 근데 뭔가 이게 우리가 꿈이 주는 메시지라는 게 가볍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무의식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이게 뭘까? 이게 참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융도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게 예시적인 꿈이라는 쪽에 너무 함부로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의식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보상적인 기능을 꿈이 하는데 의식의 삶 속이 말하자면 이고 간셔스니스 자체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꿈이 예시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무의식이
얘 정말 위험하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가 좀 더 이끌어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시적인 기능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 상보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상보적이보다는 예시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무의식이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의식보다 의식이 너무 약하니까 무의식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꿈이 그 속에 건강으로 가는 길이 예시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래놀이 그 치료 공부가 중단된 채 머물러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그 학회 분위기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모래상자를 이제 분석받고 슈퍼비전 받을 때 그런 말씀하세요. 그 교수님들이 무의식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 지금 분위기는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자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융이 얘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시적인.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뭐지 하고 왜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지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그런 베이스를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은 사이코테라피 이론들 속에서는 정신분석 쪽의 개념들 어느 클래스 어느 학파이거나를 불문하고 그쪽에 있는 개념들이나 중요한 통찰들 중에 일부를 가져가면서 그 독자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거나 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치료법이 개발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 용어들이 어떨 때는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저쪽에 쓰는 용어가 달라서 친연 관계가 없는데 서로 사촌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좀 깊어지면 아 이게 우리 사촌이구나라고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정신치료의 여러 기법들이 정신분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쪽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신분석을 알아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당연시 않았던 개념들인데 이걸 깊이 연구에 들어가려면 정신분석의 그러니까 그 치료법의 원류인 정신분석의 개념들이나 원리를 조금 더 잘 가져가면 본인이 그 치료법에서 쓰고자 하는 논문을 좀 더 참신하게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